수혈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 행위로 인식돼 왔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피를 대체할 수 없다고 믿었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하지만 허술한 혈액 관리, 또 수혈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혈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연구 논문도 쏟아지고 있고요. 때문에 수혈 치료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라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혈의 진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설 기자, 수혈은 건강한 사람이 혈액을 제공하면 또 그 필요한 사람이 피를 받는 의료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큰 수술이 있을 때는 물론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혈을 받고 있는데요. 수혈은 언제부터 본격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네, 수혈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7세기 심장의 고동으로 혈액이 전신을 순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류는 헌혈과 수혈의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이후 동물의 혈액을 수혈하는 과정을 거쳐 19세기에는 적극적으로 사람 간의 수혈을 실험하는데요. 그 결과 20세기에는 A, B, O 혈액형을 발견하게 되고 수혈에 대한 부작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이 현대의학에서 수혈을 표준 치료법의 하나로 만든 겁니다. 네,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수혈에 대한 그런 연구가 계속돼 왔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수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네, 1937년 혈액형과 혈액응고 방지제가 개발되고 또 미국 시카고에 혈액은행이 생기면서 수혈이 보편화되는데요.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 때 수혈이라는 치료 방법이 나타납니다. 당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미국 국민들에게 채혈된 혈액이 미국군과 또 한국군에게 사용된 건데요. 이후 1952년 군인들에게 수혈용 혈액을 제공하기 위해 해군의 혈액은행이 만들어지고 육군병원에 수혈부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수혈 치료라는 보편적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참혹한 전쟁이 수혈의 발전과 보편화에는 큰 발돋움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설 기자, 물론 이제 수혈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의 그 첨단 의료 기술에도 불구하고 수혈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종종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수혈의 부작용 문제는 수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또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혈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명수와 같다는 수혈, 문제점은 없는 걸까요? 이 수혈의 또 다른 모습, 그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리뼈 접합 수술을 앞둔 환자 박성호 씨. 수술 동의서와 함께 내밀어진 수혈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수혈 동의서에는 수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작용이 적혀 있습니다. 발열, 오한, 구토와 알레르기, 호흡곤란과 폐 손상까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의심 없이 수혈을 받는데 의사가 좋다는 대로 해야죠. 제가 모르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받아들여야겠죠. 수술의 수혈은 당연한 것이고 수혈 없이는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환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권하면은 그걸 한번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수혈이 필요한지, 어떤 혈액이 사용될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환자나 가족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혈은 의학의 발전으로 이뤄낸 안전한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식돼 왔습니다. 가끔씩 보도되는 부작용도 그저 운이 없어 환자가 사망했다고 치부할 뿐 수혈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다른 수혈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명백히 입증이 되지 않는 한 기저질환에 의한 사고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새 감염성 질환만 배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여겨온 수혈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혈이 그 자체로 인체에 득이 아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온 문제는 혈액 속 적혈구의 변형. 헌혈된 피는 검사를 한 뒤 그대로 보관하는 전혈과 성분에 따라 혈장과 적혈구, 혈소판으로 나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관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붉은색 납작한 원반 모양의 혈액세포로 혈관을 통해 전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몸 밖으로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응집하고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팩에 저장된 적혈구의 시간에 따른 모양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체열된 직후 적혈구의 모양은 동그란 원형을 유지한 반면 14일이 지나자 원형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서로 엉겨붙습니다. 42일 후에는 적혈구의 원래 모양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혈액순환에 방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능적으로는 환자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손상된 적혈구가 인체에 들어오면 혈액순환 장애는 물론 면역 체계의 기능 저하까지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체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혈액은 안전할까? 수혈 전 모세혈관의 모습입니다. 혈관 속에서 적혈구가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혈을 한 이후 혈관을 살펴보면 적혈구의 움직임이 마치 정체된 고속도로처럼 뚝뚝 끊어집니다. 자기 몸에서 만들어낸 적혈구는 그 기능이 좋기 때문에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적혈구가 들어왔을 때 저장된 다른 사람의 적혈구가 들어왔을 때 그 적혈구는 그 한마디로 그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량품 적혈구란 말이에요. 실제로 2009년 발표된 미국의 한 의료학술지에 따르면 수혈을 받지 않은 암 환자의 경우 수혈을 받은 암 환자보다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혈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는 가능성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암 환자는 예후까지는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합병증도 증가시키는 걸로 돼 있고 여러 가지 감염의 우려라든가 면역학적인 그런 반응 거기에 더해서 암 환자는 궁극적으로 암의 그 예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수혈은 어떤 피를 쓰더라도 환자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추세가 바뀐 거예요. 정말 혈액은 그렇다면 좋은 치료 방법인가? 이걸 봤더니 혈액이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니더라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수혈 그 자체가 아무리 그 관리를 잘하더라도 수혈 그 자체가 수술 후 인간의 그 치료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라는 거지. 하지만 우리 의료 현장의 현실은 이 같은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가 내린 수혈 가이드라인은 혈색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색소가 7g/데시리터 이하일 경우에만 수혈을 처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 기준이 지켜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나 통계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이드라인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의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수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가 뭐 팔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거든. 진정한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의원들이 만들었거든요.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공부 수준이지. 수술보다 위험할 수 있는 수혈. 수술 뒤 원인 모르게 사망하는 사고의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수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해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혈액이 부족해서 수입을 하면서까지 공급량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되는 혈액 안전합니까? 네,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혈액 검사들에 힘입어서 공급되는 혈액이 이전보다는 잘 관리되고 있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혈액 안에 잠복기에 있는 감염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한 어떤 질병이 오염된 혈액 안에 잠복해 있으면서 언제 환자들에게 전달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설 기자, 이제 화면을 보니까 건강하게 체열된 혈액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그 제 형태를 좀 잃어가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혈관 속에서 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들은 네. 산소를 인체 조직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적혈구가 모자랄 때 바로 수혈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오래된 적혈구가 수혈된다면 혈관을 막으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겉으로는 쉽게 적혈구의 모양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설 기자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그 무조건적인 수혈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수혈에 대한 위험을 이제 수술이나 수혈 전에 환자들에게 충분히 좀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혈 받는 입장에서는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수혈에 대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혈은 안전하고 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쉽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혈의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전문의들에게 수혈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암 전문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파괴된 적혈구의 수치를 올리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뭐 일단 간단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수혈은 적혈구 수치를 가장 빨리 올리죠. 약제는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근데 수혈은 뭐 하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수혈은 주된 치료가 아닌 보조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완벽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무척 싼 우리나라의 혈액값도 수혈이 쉽게 이뤄지는데 한몫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혈액 한 팩의 가격은 4, 5만 원. 하지만 실제 가격은 이보다 훨씬 비쌉니다. 헌혈로 부족한 혈액을 구입하는 비용과 바이러스와 세균 검사비, 검사실 유지와 혈액 보관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보통 하나를 준비를 하게 되면 혈액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재료대가 들어가고 검사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로 사용하는 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싼 걸까? 4,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모두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4, 5만 원이면 피를 한 봉지를 사서 쓸 수 있지만 그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국가 세금으로서 지원된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공급을 싸게 할 뿐이지. 선진국은 우리보다 혈액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미국의 경우 단순 혈액 구입 비용이 2007년 기준으로 적혈구 한 팩이 $250, 우리 돈으로 26만 원 정도입니다. 영국도 2009년 기준 140파운드로 24만 원에 달합니다. 이 혈액이 병원에서 수혈될 때는 가격이 3배 정도 뛰어오릅니다. 감염성 검사와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적혈구 한 팩이 환자에게 수혈될 때 $726, 우리 돈으로 77만 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010년 63회 총회에서 환자의 혈액 관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수술 전부터 수술이 끝난 뒤까지 환자의 혈액을 보존하고 수술 시에도 환자의 혈액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수혈의 위험성을 알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무분별한 수혈의 족쇄를 채우자는 의도입니다. 선진국에서부터 수혈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현장에서부터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노력해서 한 3년 만에 수혈의 경우를 거의 9%까지 줄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료계도 서서히 수혈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혈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수혈을 좀 줄이는 것, 그래서 수혈을 안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수혈을 하고 수혈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적정 수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혈을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라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수혈을 대신한 시술법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무수혈 수술입니다. 수술 전 빈혈을 조정하는 다양한 약제를 투여하고 수술 도중에는 자가혈액 순환 장치인 셀세이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무수혈 치료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데다가 일부 약제는 사용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런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의사결정권 이런 거를 존중해 준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제는 우리나라는 인정비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지만 환자가 동의하면 쓸 수 있는 약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약제들은 사실은 인정비급여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 같은 방법이 도입되면 혈액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지원금을 줄여 다른 의료 수요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사회 인구 구조상으로도 혈액관리 정책은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년층이 늘고 젊은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헌혈로 인한 혈액 공급은 곧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혈액관리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에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어떻게든 간에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인구역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민 보건으로 봐도 맞는 거거든요. 이걸 정부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수혈의 위험성과 수혈 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 선진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적 고려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네, 그 정부의 엄청난 그 세금 지원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적 그 저렴하게 혈액을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설 기자, 무수혈 치료라는 방법이 이제 눈에 띄는데 수혈을 받지 않고도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무수혈 치료는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한 의사들이 수혈 없이 환자를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 개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수혈 치료를 뭐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이제 수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뭐 관련된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네, 이 수혈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의 연구와 또 노력은 정말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수혈 치료센터나 독립된 환자 혈액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병원들에게 환자의 수술 전 빈혈 관리를 포함한 이 혈액 보존 방식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요. 정규 수술을 받기로 예정된 환자는 사전에 입원 전 진료소를 방문해 이 신체 진찰과 혈액 검사, 심전도 등 평가를 받고 수혈을 결정하는 겁니다. 또 혈액 및 혈액 성분 사용에 대한 임상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해 혈액이 적합하게 처방되고 안전하게 수혈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체계적인 혈액 관리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의료 선진국이라고 잡아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혈액 사용 방식은 수혈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까지 좀 뭐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 치료의 한 방편으로 수혈은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혈액 관리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혈의 부작용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 현장에서도 묻지마 수혈을 자제하고 다른 치료 방법을 고민하는 자세, 의료 선진국은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설다희 기자, 수고했습니다.